니콜라,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시장 반등 국면에서 수소차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비대면과 전기차 같은 주도주에 비해 다소 소외돼 있었다. 하지만 6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로 부상했다. 제2의 테슬라로 불렸던 수소차 스타트업 니콜라가 나스닥 시장에서 6월 4일 상장했던 시점이다. 상장 나흘 만에 주가는 공모가 대비 4.5배 오르며 시총이 45조 원에 달하기도 했다. 지금 주가는 고가 대비 5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 니콜라는 앞으로 진짜 테슬라처럼 될 수 있을까? 테슬라만큼은 아니어도 수소차는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니콜라는 대형 트럭 시장에 집중했다. 만약 대형 트럭을 전기차로 만들려면 화물을 싣는 것 이상의 배터리가 밑에 깔려야 하는데 효율성 면에서 한참 떨어진다. 수소 트럭은 배터리가 필요 없고 바로 전력을 생산해서 전기 모터로 전달하기 때문에 무게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전기차의 최대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주행거리 면에서도 수소 트럭은 강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수소 트럭 시장은 성장 시장으로 꼽힌다.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이커머스 업체가 점점 규모를 확대하면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는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물품을 수송하려면 트럭 시장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 업계는 오는 2030년 트럭 시장이 현재 1.5배가량인 501만 대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까지 트럭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디젤 트럭이었다. 하지만 이런 시장 구도를 뒤집어 놓은 것이 친환경 바람이다. 각국은 디젤 트럭 판매 금지나 축소를 줄줄이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는 이미 올해부터 디젤 트럭 판매를 중단했고 노르웨이나 독일, 인도,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오는 2030년 이전까지 디젤 트럭을 판매하지 않는다. 이렇게 디젤 트럭 시장을 판매할 수 있는 국가가 줄어들수록 친환경 트럭 시장은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수소 트럭 시장이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니콜라의 약점을 보완해줄 글로벌 회사들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했다는 점도 빠른 양산 체제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높였다. 국내에서는 태양광 및 화학 사업의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한화솔루션이 유럽에서는 독일의 세계적 자동차 및 공작기계 부품사 보시가 동참했다. 수소차는 정부 차원에서도 전기차 이상으로 관심을 두고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앞으로 나스닥에서 니콜라가 얼마만큼 도약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24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다음 달 22일 배터리 데이를 연다. 배터리 데이는 테슬라 CEO가 테슬라 배터리 전략과 계획을 제시하는 자리다. 이번 배터리 데이에서는 테슬라가 추진 중인 내재화 배터리의 상세 계획이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는 2021년 베를린 공장에서 모델 Y 생산을 계획 중인 테슬라는 이를 위해 약 20기가와트시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머스크 CEO는 지난 2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베를린 기가 팩토리형 배터리는 로컬에서 조달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독일 경제장관 역시 최근 테슬라가 베를린의 기가 팩토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테슬라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가까운 미래로 예상되는 배터리 공급 부족 현상에 대비하고 향후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은 전기차 양산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기존 배터리 업체만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까지는 글로벌 배터리 수요 대비 141기가와트시 초과 생산이 가능하지만 2022년 이후부터는 수요와 공급이 역전돼
2023년 140기가와트시, 2025년 361기가와트시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24일 니케이 신문 및 중국 자동차 분석기관 웨이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은 5만 대로 1위를 기록했다. 테슬라의 이런 판매 호조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중국의 친환경차 시장의 위축세가 이어진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 테슬라는 올해 1월부터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중국산 모델 3을 판매 중이다. 테슬라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출시 첫 달인 1월 3,563대였던 중국산 모델 3 판매 대수는 3월 1만 대 선을 넘어섰고 이달에는 다시 1만 1,000대 수준을 넘으면서 월간 판매 기록을 깨고 있다. 중국 전역의 테슬라 매장에서는 미국 공장에서 제작돼 수입된 모델 S 등 다양한 테슬라 차량이 판매되고 있어 이들 제품까지 더하면 테슬라의 중국 시장 판매 대수는 더욱더 많아진다. 니케이 신문은 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약화하며 전기차 시장 규모는 작아졌지만 테슬라는 고급화 전략 및 현지 생산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전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20일 브라질의 맥 관련 블로그인 맥매거진에 따르면 스마트워치 시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성장 추세를 보였으며 애플이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상반기 스마트워치 시장의 수익이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보다 20%나 성장했다. 애플은 전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의 최대 수익자였으며 지난해 상반기에 전체 매출의 43.2%를 차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1.4%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가민과 화웨이는 성장 추세에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각각 10%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상반기 스마트워치 시장의 수익 중 9.3%를 차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7.2%로 줄어들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워치는 애플의 스마트워치 시리즈 5, 애플 스마트워치 시리즈 3, 화웨이 워치 GT2,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아이무 Z3 포지다.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제조하는 대만 폭스콘이 인도 첸나이 근교의 스리페르부두르 공장에서 아이폰 11 생산을 시작했다고 M&A 온라인이 22일 보도했다. 인도 생산의 증가는 폭스콘의 판단뿐만이 아니라 애플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아이폰 11을 인도에서 생산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관세 문제다. 인도에서 조립함으로써 인도 정부가 수입 전자제품에 부과하는 20%의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인도는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시장이지만 애플의 점유율은 2019년 1%에 불과했다. 이는 인도 국민의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저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중국의 샤오미는 인도 시장 점유율이 28%이다. 삼성전자는 21%다. 아이폰의 경우 단가가 높은 데다 20%나 더 높은 관세를 물게 돼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래서 인도 국내에서의 생산을 늘리는 것으로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지정학적 위험을 회피하는 것도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다. 애플은 대부분의 아이폰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마찰이 심해지면서 미국 정부의 중국 생산 규제와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우려되고 있다. 2021년에 트럼프 정권이 바뀌면 관계 개선도 기대되지만 홍콩 등에서의 인권 문제나 대만의 압력, 태평양에서의 분쟁 등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도 불씨는 그대로다. 중국 BOE가 애플 아이폰 12 신모델의 디스플레이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한국의 삼성과 LG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올레드 팬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전문 매체 릭등 외신이 23일 전했다. 전자산업에서 많은 브랜드들이 경쟁사들과 생사를 걸고 싸우지만 이면에는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정상적인 일이다. 파트너나 경쟁 제조업체들이 계속 협조하면서도 개별적인 사안을 놓고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일면이다. 애플은 아이폰 및 맥북의 심장이랄 수 있는 CPU를 설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자급자족을 목표하고 있다. 애플의 공급업체 리스트는 LG와 삼성 등 경쟁 브랜드가 장악해왔다. 이들은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1 프로맥스 제품에 각각 올레드 패널을 공급한다. 그러나 애플은 5G를 지원하는 올해의 아이폰 12의 경우 BOE라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공급자를 선정했다. 반면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2 프로맥스 등 프리미엄 기종에는 삼성 올레드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이 아이폰 디스플레이의 약 80%를 계속해서 공급하겠지만 BOE도 애플의 두 번째 올레드 공급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이폰 12 모델이 올해 LCD에서 올레드로 도약할 것이라는 신호인 동시에 애플이 공급받는 제조사를 다양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보잉 소식입니다. 보잉이 737 사태와 코로나19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내달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787 드림라이너 생산기지 통합에 비상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시애틀 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현재 787기는 워싱턴주 에버렛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제작되고 있는데 단일 공장으로 통합할 경우에 에버렛 공장을 폐쇄, 이곳에서 일하는 3만여 명의 종업원들이 실직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제 보잉의 또 다른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대규모 감원을 진행하고 있는 보잉이 추가로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고 워싱턴주도 세계적인 항공기 생산기지로서 명성을 잃게 될 위기를 맞게 된다. 지난 2001년 보잉은 85년간 본거지로 삼아온 시애틀을 떠나 시카고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해 워싱턴주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이미 그때부터 시애틀은 높은 인건비 등 더 이상 비행기를 생산하기에 경제적인 지역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을 수 있다. 보잉이 787기 생산을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으로 통합시킬 경우 에버렛 공장은 2022년부터는 기껏해야 한 달에 5대 정도의 767기나 777기를 생산하게 된다. 1년 전 한 달 평균 15대를 생산한 것과는 크게 대조가 된다. 에버렛 공장의 연간 비행기 생산 대수가 60대 이하로 줄어들면 엄청난 규모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월가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보는 분위기지만 바이든 당선을 염두에 둔 전망 보고서도 벌써 여럿 나왔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주가의 희비는 어떻게 갈릴까?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변수는 미중 무역 전쟁 완화 가능성이다. 중국 상하이에 대형 공장을 건설한 테슬라, 중국 정부가 큰손 고객인 보잉, 중국 중산층이 주요 소비자인 존슨 앤드 존슨 등이 무역 전쟁 완화에 따라 매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로 꼽힌다. 반대로 바이든 당선이 악재로 여겨지는 기업도 적지 않다. 2050년까지 100%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 한 줄에 에너지 기업 수십 곳의 희비가 엇갈린다. 브록필드 리뉴어블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기업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석유 매출 비중이 큰 엑손모빌, 쉐브론, BP 등 석유 회사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바이든이 법인세를 현재 21%에서 28%로 올린다고 못을 박아둔 터라 그의 당선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의 법인세 인상으로 S&P 500에 속한 대기업의 평균 주당 순이익이
12% 하락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델타 에어라인 소식입니다. CNBC는 24일 델타가 자사 조종사 노동조합과 운영비용 절감 방안 관련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2020년 10월부로 조종사 1941명의 무급 휴가를 부여할 방침임을 공표했다. 앞서 동사는 미 연방정부로부터 긴급 구제자금을 지원받는 대가로 9월 30일 전에 감원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델타의 존 레프터 SVP는 코로나19 판데믹이 촉발된 지 6개월이 경과됐는데 매출액 중 불과 25%만이 회복한 상태이다. 단기 내로 항공여행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19 판데믹 이전 수준으로 반등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에 CNBC는 앞서 델타는 2,558명의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후 1,800명이 명예퇴직을 수리하기는 했으나 레프터 SVP는 여전히 동사가 추가 감원을 필요로 함을 주장 중이다고 설명했다. 옥시덴탈 소식입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규제 신고서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옥시덴탈에 대한 주식 지분을 매각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회사의 아나다코 인수에 자금을 대기 위해 옥시 주식 100억 달러를 사들였는데 석유 역사상 가장 좋지 않은 시기에 샀다. 옥시가 최근 분기별 배당금을 현금이 부족해 주식으로 지급하면서 버핏의 옥시덴탈 주식 매각 여부 관심이 한층 높아졌었다. 옥시텐탈은 유가 폭락으로 석유와 가스 자산에 대한 2분기 실적을 84억 달러의 순손실을 보고했다. 2022년까지 약 110억 달러의 부채가 만기가 되는데 이 회사는 적극적으로 현금 보존과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그것의 노력의 일부는 그것의 아프리카 사업장을 프랑스의 토탈에 88억 달러에 팔기로 동의했지만 슈퍼 메이저는 모잠비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옥시의 자산만 샀다. 토탈에 따르면 알제리 당국 간의 이해로 가나 자산 매각이 조건부로 이루어진 그 사업을 매각할 수 없게 되었다.